안녕하세요. 오늘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사실 이틀 전 4월 16일이 2019년 4월 16일 박 대통령 구속 만기 2년 되는 날이고, 우리가 그때 서청대에 가서 좀 인상 깊은 시위를 하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소리 질렀던 날이라, 뭐 매년 박 대통령 구속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특히 2019년 4월 16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 국회의원들 한 51명한테 전화를 하고 16명하고 통화가 돼서 그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김진태만은 예정을 생각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올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김진태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김진태하고 저하고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그때도 김진태는 쩔쩔매고 비굴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10시에 박영수 등 가짜수산업자한테 뇌물 받은 그 재판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아침에 일해서 좀 늦었어요. 10시 반쯤 들어갔더니 판사가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5월 16일 날 준비기일을 다시 갖는다고 하는 걸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어요. 법정에 들었었더니, 법정이 소법정인데 뭐 기자들이 뭐 바닥에도 막 앉아있고 엄청난 뭐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방청객은 뭐 준비기일이라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기자들만 잔뜩 와 있었어요. 법정이 언론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론인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으로 기부, 후원, 정려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걸려서 오늘 보니까 5명의 피고인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6명이네. 6명 중에 6번째가 김태호인데, 김태호가 이 사건으로 혼자 먼저 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이 8년 됐고 검찰이 17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1심에서. 그랬는데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그 다음에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징역 7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또 기소가 돼 있는 건데, 제가 뭐 오늘 뭐 재판을 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김태호 같은 경우는 이중 기소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태호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피고인 이방영 강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부부장 검사였었고, 아마 이 사람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방의 금융조사 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자천됐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수백만 원치 스위스 고급 브랜드의 시계 등 2천만 원치 뭐 3천만 원 이런 거를 받은 혐의로 이렇게 했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박영수하고 박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이라는 거죠. 응? 네. 그리고 뭐 보니까 이제 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혜원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현 이 검사는 뭐 시계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외제 자동차도 빌렸고, 가족여행에 필요한 카니발 차량을 또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4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검사는 김태우의 소개로 딸이 노래, 댄스, 연기학원에서 교습을 받겠지만 학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김태우가 2020년 7월 10일에서 11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이방현의 딸의 학원비 329만 2,600원을 대납을 했다. 예, 김태호가 또 이 학원비까지 대신 내줬나요? 그리고 2021년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3번에 걸쳐서 이방현 딸의 학원비 250만 원을 대신 내줬다. 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이 박영수예요.
박영수인데 포르쉐. 근데 박영수의 마누라가 우리가 2016년, 2017년도에 박영수 집 앞에 가서 난리를 칠 때 뭐 암이 걸렸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그 집 앞에 가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마누라가 뭐 암이 걸려서 뭐 위험하다. 하여튼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누라를 위해서 포르쉐 이 스포츠카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250만 원 정도 뭐 차용증을 쓰고 돌려줬다고 하는데 벌써 때는 늦은 거죠. 네, 예, 기사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네요. 2020년 12월. 차, 이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박 대통령 재판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이 짓을 한 거예요. 2020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250만 원의 렌트비를 내고, 렌트비 낸 거는 나중에 일이죠. 문제가 되고 나니까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했다. 네, 문제가 되고 나니까 네, 빌렸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2020년 1월 18일과 7월 28일, 1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기도 했다. 사실 이건 좀 치사하기도 하죠. 뭐 아는 사람 사이에서 김태호가 그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고급스러운 뭐 수산 물품을 보내줬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재판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나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지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을 뇌물받았다, 국정원 자금을 함부로 썼다 하면서 얼마나 모욕을 쳤어요. 그리고 새 비서관 중에 특히 안봉근 씨가 국정원 이현수 기술실장한테 뭐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가져오는 그 돈을 받았을 때 이현수 씨가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친 인간들이니까 박영수가 받은 86만 원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제 입장에서는 예, 이런 거를 수산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최소은 씨가 뇌물 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그 최소은 씨가 뭐 그 자동차 회사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나서 뭐 그 회사 사장의 딸, 그 집에 딸이 신고 있는 운동화 같은 거를 뭐 정률한테 같은 걸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모욕을 준 인간들이 하는 짓이니까 뭐 단돈 얼마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좀 조사를 또 해봤어요. 박영수의 변호인들이 법무법인 평산, 네, 평산의 담당 변호사가 이원곤, 박천혁, 김진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평산이라는 데가 그 대표 변호사가 강창우 수험지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하천대유에서 자문을 받고 1억 9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남욱이 수원에서 재판받을 때 남욱 사건을 재판한 사람인데 거기서 남욱이 또 무죄를 받았던 거예요. 강찬우가 나와서 대표 변호사라고 있는 평산에 있는 변호사들을 박영수가 변호사를 쓴 거예요. 또 그 중에 허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아마 강남 그 박영수의 러펌 강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법무법인 강남에서 변호사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즉 박영수가 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예, 이 사람이 특검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검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이양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관 팀장. 네, 물론 뭐 이런 것도 있네. 2021년 7월 달이니까 2021년 1월 14일 날 박 대통령이 대법원에 파기환송심까지 끝났으니까 뭐 특검에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터질 때까지 특검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정부에 최순실 민간인의 이양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네? 검사가 7명이었고 오늘 뭐 준비기라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 많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방청객이 아마 남자가 하나 왔는데 신분은 잘 모르겠고 저하고 한 둘, 셋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뭐 피고인이 6명인데 변호사는 숫자는 잘 모르는데 방청객 자리에도 좀 많이 좀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피고인별로 어떤 이제 변호사가 왔는지 제가 뭐 늦게 갔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박영수의 변호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또 변호사가 박근수, 주상현, 이은영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전부 다 오늘 다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엄청난 변호사를 박영수가 썼답니다. 그 다음에 엄성섭 TV조선 앵커 엄청 방송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소리가 컸던 이 이자인데 뭐 수산물도 받고 사실 뭐 김태호가 가짜 수산업자를 하면서 뭐 선물 좋은 그 수산물을 줬겠죠. 막 여기저기 뿌렸는데 엄성섭이도 이렇게 받았다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뭐 중고차 이런 걸 또 받았어요. 촬영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렌트카 업자로부터 1개월에 180만원 주고 빌린 벤츠 C220 차량을 인도받아서 2020년 1월 3일경까지 무상 운행했다. 네. 거기다가 또 김태호가 수입차로 렌트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태호가 산 아우디 A4 차량을 2020년 8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운행했다. 네. 그리고 또 K7 차량을 기아차인가요? 차량을 받아서 2021년 3월 10일까지 공차로 몰았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지지분하네요. 김태우가 여성 접대원 4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봉사료 명목의 돈을 입금했고 성섭을 접대한 여성 접대원에게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했다. 엄성섭이가 김태호로부터 110만원 상당 4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을 받아서 남자 5명이 나누고 그 다음에 엄성섭 앵커에게 발생한 여성 접대원 추가 비용 30만원의 향형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아유, 참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지지분한 얘기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 또 엄성섭에 대해서 더 얘기가 나오네요. 2020년 1월 18일 김태호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대개고동, 또 7월 28일 날 12만원 상당의 독도새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유흥접대, 차량, 무상 제공, 수산물 수수 등 2년간 약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뭐 저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뭐 말하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뭐 살다 보면 지인들 사이에 이렇게 보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직업이니만큼 언론인, 법조인, 김영란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걸렸는데 워낙 그 김태호라는 이 가짜 수산업자 이 사람의 그 사기친 것이 엄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지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정도 뭐 물건을 뭐 또 선물을 받고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제가 타락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골프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 2020년 8월 15일 골프장에서 이방현 검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어울리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방현 검사를 통해서 305만원 상당의 갤러웨이 골프클럽 세트를 제공받았다. 또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8일 김태호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대개고동, 또 7월 30일 10만원 상당의 독도새우 이런 것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동훈이가 한 357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론 언론인으로서 이런 걸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창피한 또 재판을 받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기사에 잘 검색이 되지 않아 갖고 오랫동안 좀 찾아봤더니 그 여자예요. 논설위원. 예, 지금 뭐 나이가 들었는데 뭐 대체로 언론에서 보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좀 이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아마 엄청 많이 깠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좌파들한테도 좋은 시선은 아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고급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네. 논설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부 법제로 두루 여기만 중견기자. 참 막판에 참 인생이 좀 창피하게 됐죠. 뭐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닌데 결국은 언론인으로서 이런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참 인생이 좀 꼬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뭐 김태호가 수입차 렌트 사업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 사건이 결국은 이런 오늘날 법정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2019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100만 원에 빌린 포르쉐 마칸 차량을 받아서 렌트 기한 만료일까지 무상 운행했다. 렌트는 렌트인데 돈을 안 줬다는 거죠. 네. 또 2019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30만 원의 렌트비를 내고 빌린, 돈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기사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BMW 차량을 렌트 기한 만료까지 탔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8일부터 2개월간 렌트비 450만 원을 빌린 포르쉐 마칸 차량을 2019년 12월 30일까지 운행했다. 사실 뭐 이런 게 대해서 뭐 저는 기사에 나온 글을 보는 거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 혐의를 다 부인한다고, 그리고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을 했다 하면서 아마 그 공소 내용을 다 부인했다고 기사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을 때 2021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백이한 전 포항 남부 경찰서장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소가 되질 않았어요. 네, 김태호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벨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이랬는데 이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고, 또 이동해 포항 남부 경찰서장 이 사람도 기소가 되지 않고, 또 정운섭 TV조선 기자 뭐 엄성섭이하고 같이 일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인데 이 사람도 기소는 되진 않았었어요. 네.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아마 이가영 중앙일보 옛날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김무성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아직 준비 기일이라 재판 날짜는 안 정했지만 이제 양측에서 증인으로 원하는 사람들 얘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가영 측에서는 아마 김무성을 증인으로 신청했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도 위키트리 나온 뭐 기사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태호가 사기를 친 것으로 감옥에 가 있다가 대구 교도소에서 그 조선일보에 송승호라는 월간조선 기자를 만났어요. 월간조선 이 사람이 이철규 뭐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선거에 나갔다가 이철규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것 때문에 재판대에 서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마 8개월을 받았다가 자기 뭐 억울하다고 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뭐 재판장에서 판사가 좀 괘씸했는지 10개월을 때리면서 실형을 받게 돼갖고 교도소에 있다가 김태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태호한테 송승호 월간 기자가 김태호한테 박영수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박영수가 이 사람을 변호를 했고 박영수를 소개시켜 줬는데 박영수가 또 자기 후배 검사 이방현을 포항에 가는 이방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방현 보고 포항에 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보라. 그래갖고 이방현 검사가 이 김태호를 만나면서 김태호한테 이런 뇌물 등등 받으면서 이 사건에 걸렸고 뭐
현재 검사로서 남부법원에 있는 검사로서 사건을 터지니까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뭐 자천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송승호가 김무성을 또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김태호가 김무성을 소개받고 형을 소개받아갖고 말로는 김무성이 형을 사기를 쳤다고 하지만은 뭐 그게 형 돈이 아니고 김무성의 돈이다 이렇게 하는 기사들도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송승호라는 이 월간조선 기자 때문에 두루두루 이렇게 막 엮이고 섞이고 뭐 소개받고 해갖고 엄청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송승호가 월간조선 기자였기도 했고 건국대 특임 교수도 했고 또 부산 매일신문에서도 근무를 했고 김무성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이러니 김무성을 통해서 여러 사람 소개받으면서 김무성을 통해서 이가영 중앙일보의 논설위원도 소개받고 그러니까 줄줄이 뭐 엮여갖고 이런 정말로 재미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먹을 때는 참 맛있게 먹었겠죠. 네, 참 이렇게 했는데 김태호가 사기친 것이 116억 2천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김무성 형한테 사기친 것이 한 86억이라고 나요. 86억 4천만 원이고 다시 김태호가 강옥수에서 만난 이 월간 조선 기자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갖고 17억 4천만 원을 사기를 쳤다고. 김태호가 뭐 법정에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참 머리하고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김태호 키도 뭐 짜리몽땅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생기기가 그렇게 뭐 악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냥 선해요. 예, 선하기보다 그냥 평범한 그냥 두리뭉실한 둥글둥글한 그런 남자라 뭐 보기에 그렇게 막 눈이 뭐 찢어지다는가 막 눈에 막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 빙글빙글 돈다든가 이러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언론인 이 송승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김태호라는 사기꾼한테 걸려갖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여러 사람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뭐 하여튼 망조가 들은 이런 상황이 됐고 네, 하여튼 박영수는 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렌트카 자기 마누라한테 줬다고 하는 뭐 정말 자기 마누라한테 줬는지 딴 사람한테 줬는지 그거는 재판장에서 드러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박영수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짜 수산업자한테 뇌물 받은 이 건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서 밝혀지길 바라는 거죠. 제가 이거 기사 박영수가 김태호한테서 그 뇌물 받은 이것도 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 그 6명 그 한 사람은 김태호고 그러니까 5명 중에 박영수를 빼고 4명인데 4명들은 다 조사를 하면서 박영수만 기소를 안 하고 놔뒀다는 거예요. 응? 참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계속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네, 이 재판에서 뭐 검사들이야 뭐 또 지금의 검사들을 하고 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있을 때 검사들을 하고 그 한동훈이 있을 때 하고 좀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봐야 되겠죠. 검사들이 이름이 2명밖에 법원 사이트에 2명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계속하면서 검사들이 몇 명이나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법원 사이트에는 2명밖에 이름이 안 올라왔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검사가 7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 4명, 뒷줄에 3명.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검사들이 나온지 제가 좀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검사들 이름도 좀 적고 할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에 그리고 좀 이제 10시 반에 이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려서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별로 뭐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재판에 유동규, 정진상 뇌물건으로 재판받고는 그 재판에 잠깐 들어갔더니 계속 뭐 유동규가 이 재판 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려다녀요. 자기 재판에서 또 오늘 또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보니까 유동규의 말이 좀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동규가 뭐 그 유재일 유튜브에도 나가고 뭐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저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은 조금 아껴야 되는데
너무 나가서 좀 까발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유동규한테 주의를 줬어요. 뭐 포괄적으로 답을 하면서 정확하지 않게 자꾸 얘기를 한다. 기억을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그럴 거라 하면서 말은 하지 말아라. 응?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야지 기억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면 안 된다. 질문에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나는 것만 말을 해라. 응?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한 말을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면 성남지청에 가서 뭐 조사를 할 때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이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이름 벌려놓고 유동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법정에서도 뭐 제가 다른 재판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은 다른 재판에서도 판사가 그런 주의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판사가 기억 안 나는 거 안 난다고 하지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11시에 좀 나왔어요. 뭐 미래 에셋이 그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뭐 있어야 되는 것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건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뭐 알기에는 좀 뭐 복잡한 것 같아서 안 했고 그러니까 미래 에셋이 빠지고 또 하나 컨소시엄은 그대로 있게 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과정을 따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그까지는 제가 또 알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얘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다가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으로 재판하고 있는 걸 가봤는데 뭐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한 2시 7분 8분쯤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또 그 정문에서 그 초소에서 이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면서 될 대로 되라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분위기나 보러 하여튼 법원의 분위기를 보자 이러고 터덜터덜 갔더니 2시 7분인데 그 초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민증 내고 나서 번호표를 받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고인 뭐 원고 이런 게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원고 쪽에 해당하는 측이 청구인이고 이제 고발을 당한 이쪽은 피고인 측을 피청구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박 대통령 사건 때 뭐 보긴 했지만은 이제 이 법원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가보니까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청구인 쪽에서는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인의 대리인은 뭐 일반 법원이라면은 검사 이쪽에 해당되는 근데 이게 다 변호사들이겠죠. 그래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4명. 그 다음에 이쪽 피고인, 피청구인 이쪽에서는 6명이 나왔어요. 뭐 6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니까 아마 근데 이 청구인,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 6명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건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뭐 그런 자료 이런 거를 뭐 서로 주고 받고 뭐 하는 거를 쭉 얘기하는데 뭐 저는 졸다가 제대로 듣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 옆에 한 여자가 앉았는데 좀 심상치가 않은 걸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뭐 이렇게 쭉 보니까 기자들이 한 5, 6명 좀 되는 것 같고 보니까 아마 행안부라 그 앞에는 행안부의 공무원들이 좀 몇 명이 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한 5명 정도? 4명, 5명 이렇게 좀 앉아 있었고 방청객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뭐 응모했는데 제가 당첨될 정도니까 방청객은 많지는 않은데 제 옆에 여자고 좀 심상치가 않았었고 또 좀 저는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데 저는 B 쪽에 앉았는데 A 쪽에 또 사람들이 한 몇 명 앉아 있고 근데 방청객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한 4시 가까이 이제 2시에 시작해서 3시 50분쯤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건 또 재판이라고 하진 않겠죠. 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준비기예요. 어쨌든 준비기.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제 옆에 여자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그래서 나왔죠. 나오고 났는데 제가 뭐 그 헌법재판소에 그 소법정이었어요. 소법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밖에 나가서 좀 기다려 봤더니 이 여자가 그 변호인들한테, 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한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키면 좀 나오는,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좀 나오는 그 여자였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연기인의 아버지도 나오고, 하여튼 엄마였는지 하여튼 뭐 그 여자가 나오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와갖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막 이제 그 6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쭉 가니까 여자가 막 계속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뭐 139명이 죽어 어쩌고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데, 아, 우리가 옛날에 저랬었나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으로 이 재판에서도 야,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또 젊은 여자 2명하고 이 여자하고 같이 셋이 있으면서 그 변호사들이 가는데 뭐 같이 쳐다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재판은 5월 9일 2시인데, 아마 다음 오늘이 준비기일이 2번째였었고 5월 9일은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재판이란 말을 하지 않고 변론이라고 하더라. 변론 기일을 정한다고 하면서 5월 9일 2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아마 그 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수사 기록이 방대해서 좀 추려서 봐야 한다.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예정대로 해야 된다. 뭐 좀 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월 9일 2시 그대로 하겠다. 하면서 대법정에서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뭐 시간은 한 1시간 50분 정도 했지만 저는 막 졸기도 하고 대충 이제 분위기를 좀 보러 갔기 때문에 좀 뭐 이 어려운 얘기들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편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10월 19일 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청구인 측에서 말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쑥 받아들이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럼 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을 변호하는 이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이상민 장관의 번호도 알려주고 그날 뭐 통화 기록을 내달라 하니까 이쪽 변호인 측에서 그 몇 달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그것들 다 포렌식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 사건은 뭐 10월 29일인데 이거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않나, 막 이렇게 좀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이쪽 청구인 측에서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날 29일하고 그 다음날 그간에 그때 이루어졌던 것만 해서 기록을 좀 내달라,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 청구인의 대리인하고 판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협의해서 뭐 그 해당 지침이 있는 거를 보내달라. 그게 만일에 비밀로 되어 있다면 재판부에 내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여튼 그 국가안보실과 협의했던 그 내용을 좀 내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했는데, 제가 뭐 이 재판은 글쎄요 너무 제 편견이긴 하지만 너무 좀 억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태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방청객을 제한을 해서 방청권을 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이 되면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헌법재판소 그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그게 아마 뜨더라고요. 재판 방청권 신청하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그 방청권 신청하라고 하는 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아마 또 운이 좋으면 당첨이 돼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관심 있는 그런 재판들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관심 있는 재판들의 방청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